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4장.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케이스 스터디 네 번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407페이지 보시면은요. 국제금융위기인데 지난 시간에는 멕시코 금융위기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997년부터 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그 위험에 대한 전염이 아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97년. 자, 아시아 국가. 그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연결돼 있었는데 태국과 대한민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태국이라든가 우리나라, 한국이라든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죠. 자, 금융위기의 징조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 자산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요.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자,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통화 자체는요. 평가절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헐값이 되는 거죠. 평가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명목 이자율이 50% 이상 상승했고요. 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 달러로 측정한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90% 하락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주가가 90% 이상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화가 달러에 비해서 80% 이상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위기 상황은요. 거기 보시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수입품 가격이 인상되자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할 때 이 통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니까 물건이 수입할 때 수입품 그거 가격이 이제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장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여기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소비라든가 투자가 위축됩니다.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GDP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은 왜 이러한 금융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들 중에서요. 대표적인 게 은행제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은행제도라는 게 은행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 은행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데 이 정부가 또 역시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뭐 이제 일부 은행들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기업들한테 빌려주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정부가 막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들의 금융 자원 배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정부가 자금 배분에 있어서 깊숙하게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는 거야. 관여를 하게 됩니다. 야, 쟤 삼성 빌려줘. 뭐 현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 이런 동반 관계.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또
기업과 이제 정부가 약간 부패가 이제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은 한 묶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은행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금을 내가 꼭 집은 기업에게만 좀 대출 좀 해줘. 이러한 얘기를 압력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과 정부의 이런 관계를 거의 책에서는 동반 관계, 동반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반 자본주의. 좋은 게 아니죠. 예. 동반 자본주의 기업과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미국도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너희들 우리 이 아시아 봐 이러니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원래는 수익성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화라든가 달러 같은 자금을 빌려주는데 근데 수익성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연결 관계가 깊은 기업에게 그래요. 백이 있나 뇌물이 있나 요게 중요한 거야. 백을 중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성? 에이 뭘 수익성이야.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성을 중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채무 불이행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오만 애한테 돈을 빌려주고 야, 이 시스템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해당 경제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국제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 경제의 장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아시아 국가들의 자산에 대해서 위험 할증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에 대한 할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험 할증이 증가.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자율은 급등하고 여기 결과 나와 있죠. 그 결과 이자율은 급등하게 되는 것이고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평가 절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가 가치, 통화 가치가 평가 절하, 하락이라 쓸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뒤에 19장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국제적인 신뢰 이런 위기가 빈번히 문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번호를 매겨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논리 봅니다. 은행제도의 문제점이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예, 거기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뢰 하락. 이게 1번이지. 신뢰 하락. 자, 2번 신뢰가 손상되자 위험 할증 증가. 요거. 그래서 이자율 상승. 위험 리스크만큼 할증돼서 올라가는 거죠. 3번 신뢰 상실과 동시에 이자율이 상승하자 주식 및 다른 자산의 가격이 하락. 요거요. 자산 가치 하락. 그게 3번. 4번 자산 가격이 하락하자 은행의 대출용으로 사용한 담보 가치 하락. 그치. 자산과 내가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 4번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증가. 요게 4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네, 5번 뭘까요? 5번 채무 불이행이 증가. 이게 4번, 5번 같이 이렇게 되네요. 4번, 5번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6번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은행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이 시스템의 문제점이 더 악화되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심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0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딱 보니까 거기요, 아시아의 위기는 사람들이 나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을 하는 거야, 기대를 하는 거야. 기대가 스스로 진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기대가 자기 예언을 충족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옆에 보시면 자기 기대에 자기 충족적인 네, 거기 보시면 예언이다. 예언이 스스로 셀프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라고 하지만 A의 근본 원인은 은행, 요 시스템, 동반 자본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동반 자본주의에 따른 제일 중요한 게 신뢰 하락, 그게 악순환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악순환이 더 나가서 자, 상황을 악화시킨 게 뭐가 있냐면 자, 다음 달랑 보세요.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사이에 통화 불일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화 불일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통화가 불일치한다는 게. 네, 살짝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한번 잘 보시죠. 자, 거기 내용을 보시면 금융기관 자산과 부채 사이에 자, 여기 은행이 있었잖아요. 은행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인도네시아 지금 얘를 주로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돈을 뭘로 빌려오게 되냐면 달러로 빌려오게 됩니다. 달러로 차입을 하는 거야. 은행이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돈을 인도네시아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걸로 주겠습니까?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자국의 화폐인 루피화로 대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출은 자국의 통화로 기업에게 대출하게 됩니다. 통화로 대출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건 달러로 빌렸는데 빌려줄 때는 루피화로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금융기관이 자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하지만 부채는 달러로 부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1대1이면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쪽 경제가 안 좋게 되면서 여기 평가 절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국 통화의 가치가. 그럼 이게 1대1이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달러의 가격이 막 비싸지게 되는 거지. 여기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돈은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평가절하되게 되면은 은행 자산의 가치는 부채에 비해서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가치는 이렇게 더 올라가.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아요. 근데 자산의 가치는 자국 통화로 빌려줬었는데 그 자국 통화로 빌려줬는데 이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게 불일치라는 거야. 그게 불일치. 통화의 불일치. 자, 은행제도의 문제점이 더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아 위기가 발생하자 IMF와 미국은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했었던 것처럼 야, 도와주자. 근데 도와줄 때 그냥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뭔가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은행 시스템, 특히 동반 자본주의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동반 자본주의에 대한 관행을 이거를 없애고 자, 국가의 은행 제도를 개혁하고 동반 자본주의 관행을 제거하고 이런 약속을 통해서 단기적인 대출과 장기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위험 할증도 떨어지게 되면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뭔가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위기를 어느 정도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멕시코의 금융 위기는요. 어떤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대선 후보가 암살되는 뭐 그런 사건 때문에 발생했고,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의 또 금융 위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은행 시스템의 어떤 동반 자본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의 부패로 잘못 삐끄덕거리면서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